6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아들러는 선천적으로 병학형이 태어나고 구루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구루병이 뭐냐면 꼽추란 얘기죠.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워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너는 공부하지 말고 구두 수성공해라 그러는데 아들러 아버지께서는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안과에서 심리학자로 세계적인 3대 심리학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 지배형 생활 양식은 사회적 관심은 낮으나 활동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생활 양식에는 지배형이 있고 기생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유형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가상적 목표다. 아들러는 인간을 갖다 목적론적 인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인간은 목적론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방임은 병적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없다. 병적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아니고 이럴수록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 자, 시각 능력이 떨어지면 청각이나 촉각이 좋아진다 그러죠. 이게, 그 다음에 신체의 한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즉, 약점을 보완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을 약점을 만회하려고 한다.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자신의 불안정을 채우기 위해서 매번 시도한다. 여기서 명언이 나오죠. 열등감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열등감 콤플렉스. 인간은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주관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나쁜 것이라 평가할 때 열등감 콤플렉스 생긴다. 그러니까 열등감 컴플렉스 갖다가 객관적으로 봐야지 주관적으로 나는 못해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은 얘기죠. 우월감 컴플렉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열등감 컴플렉스하고 우월감 컴플렉스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음, 객관적으로 보면 열등감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다 얘기죠. 그다음 생활 양식 생활 양식은 사회적 관심이고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뭐냐 남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고 타인을 협력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한다. 활동 수준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생활양식 기본 개념입니다. 자, 생활양식 유형에 보면 사회적 유형이 있고 이것을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익을 추구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자. 그리고 지배형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죠. 남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피아제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배형은 타인에 대해 지배하고 착취를 하려고 그러죠. 이런 악덕업자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기생형은 타인에게 빌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겼냐? 너무나 어릴 때 과잉목을 키웠기 때문에 기생이 생기고 스스로 할 수 못하고 남에게 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회피형. 이런 것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회피형. 소극적이죠. 맨날 불평만 분별하고 이거 하다가 실패가 어쩔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은 유아기 때 어쩌면 부모가 너무 억압적으로 해서 기가 꺾어서 컸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유효경은 활동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은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약간은 높고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이 낮다. 자, 아들의 인간관을 보면은 총체적 인간이 있어요.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이라고 봤거든요. 아들의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라고 했어요. 성격은 통합적이지 분류할 수 없는 전체로 봤다. 분류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뭐 머리하고 발하고 서로 분리되고 정신과 신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됐다 이거죠. 아들러는 이러한 자아일치된 통합된 성격 구조를 개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해서 개인의 생활 양식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성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말을 바꿔가지고 생활 양식이라고 했죠. 개인의 성격은 생애 목표를 통해서 통합된다. 생각과 말과 뭐 신체적인 것도 다 통합이 돼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목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아들의 기본 개념이에요. 개인 심리학은 모든 행동에서 몫해가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모든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죠. 행동은 그런 목표의 맥락하에서 통합된다. 우월성 추구. 아들은 완전성을 추구나 숙달을 통한 열등감 극복은 선천적이며 열등감 극복은 무조건 하려고 죠 내가 부족은 무조건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원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열등감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월, 능력, 완전 추구는 인간의 무력감을 해주고 이런 우월감과 능력과 그런 걸 개발하려면 무기력해진 것이 해소가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해결해주면 능력 추구의 고유한 형태는 개성으로 나타난다. 특성이라고 나타납니다. 7번 고전적 조건 형성 학습 원리에 맞는 것은 기억, 시간의 원리. 시간의 원리는 뭐냐면 무조건 자극보다 조건 자극이 늦게 제공돼야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조건 자극을 갖다가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사람을 꼬집었어요. 근데 조건 자극이 아야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됐죠. 조건 자극 아야 소리 나고 무조건 자극을 했다. 그러면 이건 조작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강도의 원리. 강도의 원리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약하다. 내가 살짝 꼬집었는데 아야 소리를 크게 냈다. 이것도 조작이죠.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은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제시한다. 소리가 아야 소리 안 나오면 계속 꼬집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과정이 반복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다. 이 두 개는 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무조건 자극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이 빠지고 조건이죠. 무조건이 빠지고 조건 반응. 그 다음에 중립자극. 그래서 무조건 자극을 US라고 그래요. US는 뭐냐면 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아니다, 뭐 not 그런 얘기인데 unconditional stimulus. 그래서 무조건 자극.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 언이 들어갔죠. unconditional response가 반응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션이 조건 자극, 뭐 자극을 줬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 자극. 여기서 언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C하고 S로 해서 스티뮬러스. 그 다음에 CR 조건 반응. 이것도 언이 빠졌죠. 언이 빠졌기 때문에 C하고 R로 해서 레스폰스 반응. 그래서 C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립자극 NS. 이 5개를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극은 무조건 이렇게 언이 들어가고, 자극은 스티뮬러스, 그다음에 컨디션은 동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은 언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언이 들어가고, 조건은 컨디션, 그 다음에 반응은 레스폰스, 그 다음에 조건, 여기 무조건이 빠졌죠. 그러니까 조건은 컨디션, 그 다음에 자극은 스티뮬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조건 반응은 언이 빠지고 컨디션, 그 다음에 레스폰스 반응. 이렇게 해갖고 5개를 일단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강아지가 며칠째 굶었거든요. 이 강아지가, 개가. 그런데 이때 아무 조건 없이 고기를 줬어요. 고기 냄새 풀풀 내고 솔솔 나오게.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했냐, 고기 냄새를 맡고 나서 침을 흘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고기 냄새만 맡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극은 무조건 반응을 나타냈다. 그래서 UCS, UCR. 그 다음에 중립자극. 거기 없이 중립자극. 아무 조건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소리만 듣고 걔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침을 안 흘려. 뭔 소리지? 그냥 종소리구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만들어 봤어요. 조건 형성을 해봤는데, 종소리, 무조건 자극하고 중립자극, 종소리하고 고기를 같이 해가지고 걔를 줬더만 종소리 듣고 걔가 반응을 보였어요. 침을 흘렸어요. 그다음 나중에는 고기를 빼고 조건 자극, 종소리만 중립 자극을 줬더만 걔가 반응을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는 강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죠. 자라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뚜껑이 자라고 똑같거든요. 근데 소뚜껑 볼 때마다 자극이, 자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당한 여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만 보면 두려움이 떨거죠. 자, 시간의 원리를 볼까요?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 제시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살짝 꺼져왔어요. 근데 반응이 없고 한 2, 3분 있다 아야 그러면 이 자극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극 간에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는 시간차 간격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래야 조건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반복될수록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꼬집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한 대 더 때리죠. 우리 고등학교 때면 선생님들이 한 대 때렸는데 아무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더 때려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한 대 때리면 아야 소리 막 쇼맨식으로 좀 불려야죠. 그리고 덜 맞죠.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 첫 번째 자극보다도 그 다음번 자극이 더 강해야 사람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극의 강도가 일정하거나 또는 먼저 제격된 자식이 강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한 10명 모아가지고 맨 처음에 때릴 때는 굉장히 세게 때려. 두 번째 힘이 빠지고 천천히 때려. 그럼 나중에 한 10번째에는 효과가 크죠. 안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런 원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SR, 스티뮬러스 레스폰스. 조건과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 반응과 결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꼬집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블로우 개실험. 고기 무조건 자극이죠. 아까 그림에 보듯이 고기를 며칠째 굶은 강아지에다가 고기를 줬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어쩌냐 무조건 반응이 나와요. 침이 흘리죠. 그래서 배고픈 개는 고기를 보면 침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중성 자극. 그 다음에 고기를 안 주고 개가 종소리가 보였어. 그럼 아무리 자극이 없죠. 그냥 종소리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죠. 자극이 안 나오죠.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고기하고 무조건 자극하고 종소리 같이 해가지고 개에게 벌려줬더만 개가 침을 흘려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을 함께 준다. 이것을 조건 형성이라, 이를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조건 형성은 그냥 종소리하고 고기가 같이 줘. 그러니까 그 조건 형성을 맞추니까 반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고기를 빼고 중성 자극, 종소리만 듣고 개를 보여주더니 개가 침이 나와요. 그것이 조건 형성이 완료되어 중성 자극 소리가 조건 반응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이것을 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거성은 행동주의의 두 거성이거든요. 고전적 조건은 파블로프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은 스키너예요. 파블로프는 러시아 사람이고, 스키너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은 뭐냐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 고기를 보이니까 걔가 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스키너는 이것을 보고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침을 흘리게 만들어야 한다. 조건화해야 한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를 해요. 그러면은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왜 고전적 조건화가 되고 조작적 조건화가 되느냐.
그 파블로프는 스키너보다 한 5, 60년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는 옛날 사람이니까 고전적으로 해라. 나는 조작적 조건으로 새로운 걸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파블로프는 행동, 뒤에 자극이 온다. 그러니까 고기를 보여주니까 침을 흘리는 자극이 온다. 그러나 그 행동은 자극, 먼저 조작을 해버리죠. 조작을 해버려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교실에 학습자가 교사에 따뜻하게 연합하면, 이게 교사님 따뜻하게 연합하면은 교실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그러나 학습자 질문에 답을 하면 칭찬이죠. 이 칭찬이 뭐냐면 조건화 시켜버리죠. 조작을 하죠. 그러면 그 답을 한 것이 시도의 증거가 된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파블로프는 일단은 결과를 중시했고, 스키너는 결과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한 것이 스키너는 결과를 갖다가 미리 조작해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8번 스키너의 가변 간격에 관한 강화에 대한 것은 사례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가변적 변동. 그래서 1번 정시에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주 추가 수당을 주겠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유도하겠다. 이거 뭐냐면 아르바이트생 정시에 이제 좀 늦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정시에 출근할 때마다 수당을 줬어. 그래서 정시에 출근을 유도했다. 그럼 이것은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수당을 주거든요. 그럼 연속적 강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규칙을 지킬 때마다 칭찬을 줬어. 칭찬이나 강화물을 주겠죠. 그러면 아이가 지키는 행동이 늘어나겠죠. 이것도 뭐 규칙을 지킬 때마다, 이게 할 때마다 칭찬을 줄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적 강화라고 보게 되겠죠. 자, 수강생이 10회 출석할 경우 상품 한 개를 지급한다. 이건 뭐죠? 뭐뭐 할 경우 뭐 어쩌겠다. 이건 고정 비율이 되겠죠. 횟수. 비율이라고 이제 할 때 건수란 거죠. 횟수 할 때마다 뭐 하면 주겠다. 이건 고정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석이 5에서 15 이내에 무작위. 이게 중요하죠. 무작위를 지급하여 성실한 출석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은 많은데 언제 어떻게 누구를 줄지 모르니까 간헐적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간헐적 비율. 이거 두 가지로 나눠봐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사의 판매 이익을 초과 수당을 달성할 때마다 3%의 성과금을 주겠다. 이것은 뭐뭐 할 경우 뭐뭐 하겠다. 그러니까 고정이 됐죠. 항상 고정돼 있죠.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 한 대 팔 때마다 성과금을 3% 주겠다. 이것은 딱 고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 비율이 되겠죠. 비율이라고 아까 뭐라 했죠? 건수라고 했죠. 횟수. 그 다음에 1년에 6회 자체 소방을 점검하되 불시.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변이죠. 변동도 되기도 하고. 실시하여 소방 안전관리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동 비율 아니면 가변 비율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에는 두 가지 있거든요. 연속 강화하고 간헐적 강화. 아까도 말했죠. 연속 강화는 뭐 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강화물을 주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규칙을 잘 지킬 때마다 어린이 선생님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아이를 한 사람 누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좀 많다. 그다음에 간헐 강화에서는 두 가지나 나눠져요. 비율 횟수죠.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비율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란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몇 퍼센트 주겠다. 그 다음에 간격은 시간. 이게 지하철 배차 시간 같은 거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비율은 고정 비율이 있고 변동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할 때마다 엄마가 간식을 줬거든요. 고정. 1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아이가 조금 머리를 쓰죠. 엄마가 9시, 10시에 오니까 9시 한 50분부터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가자만 딱 간식 못 먹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조금, 조작 우려가 많죠. 그다음에 변동 비율은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면 엄마가 간식을 주겠다. 근데 엄마가 9시 5분에 줄 수도 있고 10분에 줄 수 있고 변동이죠. 가변적이죠.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높죠. 그 다음에 간격, 고정 간격. 딱 언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차 시간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간, 자동차 배차 시간, 간격, 그거죠. 그 다음에 변동 간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슬롯 모션 같은 거 언제 재팟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항상 긴장되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변동 간격이다. 언제 불씨 올지 모르고, 언제 뭐 예를 들면 행정기관 같은 데 있으면 8 며칠부터 우리 행정감사 오겠다. 그럼 미리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근데 불씨 온다. 그러면은 허둥지둥. 그래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효과가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외워두시죠. 실생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율이 있고 비율을 횟수다. 간격은 시간이다. 그 다음에 비율에서 고정 간격. 9시부터 10시 사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간식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변동 비율은 9시, 10시 사이에 언제 올지를 모른다. 언제? 변동. 변수가 많죠. 그 다음에 고정 간격은 뭐냐면 자동차 배차 시간 같이 딱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변동 간격은 변수 간격은 언제 어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슬로모션처럼 언제 재빨리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죠. 그래서 가장 효과 좋은 게 이거라고 말하죠. 잘 외워두시고 실생활 잘 사용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강화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강화는 연속적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가 있어요. 둘 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문을 제시해요. 애가 규칙을 잘 지킬 때마다 칭찬을 주거나 뭐 간식을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격이 있죠. 간격은 시간이라겠죠. 그다음에 비율은 퍼센트, 몇 프로, 행동, 횟수 그거죠. 간격은 고정 간격은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자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경과하고 강화를 주는 것이다.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간식을 준다. 그 다음에 가변, 변수, 뭐 어떤 변수라고 해서 변동이라고 거기다고. 그러니까 평균 시간 뒤에 강화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시간대 아무 때나 주는 것이야. 9시 5분에 줄 수도 있고 9시 10분에 줄 수도 있고. 그럼 아이가 긴장을 하죠. 그 다음에 고정 비율, 횟수. 특정한 행동이 일정한 수만큼 일어났을 때 강화를 주는 것이다. 과일 한 바구니를 딸 때마다 5,000원씩 보수를 지급해야겠다.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뭐 3%의 수당을 지급해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변, 뭐 변수, 뭐 변동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가변이라고 하고 변동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변수라고 생각합시다. 평균 몇 번의 반응이 일어나는 강화를 주는 것이다. 다음 강화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 예를 들자면 도박장의 슬롯 모션 언제 털지 모르니까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죠. 주식같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화물은 행동 오기 전에 주면 안 돼요. 먹고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지난 뒤에 강화를 줘야 한다. 이 부분. 자, 연속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한 번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다. 초등 아이가 수학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엄마가 100원을 줬어요. 두 문제 풀면 200원 주겠죠? 근데 이것이 연속강의 대표적이는데 연속강의 실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을 체크해야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속과가 현실적으로 적응이 힘든 이유는 보상이 자꾸 계속 보상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만 100원을 줘. 근데 엄마가 돈을 한 문제 풀어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이거 소고가 되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수학 문제를 안 풀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 강화. 간헐 강화는 보상을 간헐적 띄엄띄엄 준다는 것이죠. 띄엄띄엄. 언제 줄지를 모르죠. 그래서 고정이 있고 비율이 있죠. 고정은 딱딱 어쩔 때는 주고 어쩔 때는
안 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띄엄띄엄 주느냐 결정하는데 이것이 비율 스케줄이라고 하죠. 시간과 시간 간격으로 보상을 주는 것을 간격 스케줄이라고 하고 비율 스케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아유. 9번 로저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로저스의 아주 기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공간과 지시적 상담을 강조했다. 지시적이 아니라 비지시적이죠. 인간을 통합적 존재로 봤다. 그 정신과 육체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이것은 매슬로우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칼 로저스는 1940년대에 비지시적으로 상담을 명명했다가 1950년에 내단적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인간중심 이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클라이언트와 상담자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다. 그래서 상담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이론을 한마디로 말해서 현상학 이론이라고 하죠. 그럼 현상학 이론이란 뭐냐? 모든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다. 즉 동일한 상황이라도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의견 중지가 모아지기 힘들죠. 인간의 행동의 근원은 자기 실현이라고 했어요. 자기 실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잠재를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현상학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현상학적의 같은 현상이라도 이를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의견이 모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많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같은 거, 개인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심리적 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왜 나타나냐? 현실적인 나하고 이상적인 나와의 차이가 클수록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현실의 갭하고 차이가 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몽상가라고 그러죠. 이상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유기체, 개인의 행동과 신체적인 존재를 모두 포함한 것이죠. 전체로서 통합하는 것이야. 통합된 존재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바라볼 때는 한 가지만 보아서는 안 된다. 즉, 한 태도만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다. 생각만 갖고도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적인 전체로 봐야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무슨 사고, 정서, 행동, 특성, 주변 환경 같은 거 다 보고 판단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개연성,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의지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보다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기능한 사람이라고 로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념, 그 다음에 완전히 기능한 사람, 이것을 혹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기능한 사람은 완벽주의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삶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되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말한다. 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한 사람은 남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경험을 충분히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폐쇄적이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방적이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둘째, 실존적인 삶, 자기 경험의 전체적인 것이죠. 모든 것 다 자기가 지금까지 쭉 느꼈던 경험,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자신을 유기체를 사랑한다. 유기체라고 하면 생명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해라 그 말이죠. I can do it 영어로.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성에 대해서는 뭐 어른들만이 아니라 유아기, 신생아도 다 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유롭게 살아가되 책임성도 강조하고 있었죠. 로저스에서 이 5가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인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으로 관심이 간다. 세상이 하도 어스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 갖다가 의심하고 거리감을 두고 오는데 요조스는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고 수용을 하고 했습니다. 10번 메슬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지 못하죠. 그 자존의 욕구는 소속의 사랑 욕구보다 상위 단계이다. 우리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 욕구, 자존감 욕구.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죠. 자존 욕구는 사랑 욕구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죠. 자율적이고, 낭만적이고,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수동적은 프로이드하고 스키너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이건 메슬로우가 아니고요.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 이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자기 실현을 갈망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소수자만이 자기 실현에 도달한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지구상에서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적 성장과 건강에 대한 잠재력은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다. 자, 욕구 체계를 볼까요? 가장 1단계 욕구, 생리적인 욕구죠. 이것은 우리 삶과 생존에 직접적인 연관된 것, 의식주 해당되는 거죠. 안전의 욕구, 불안,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욕구이고 특히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더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속과 실현의 욕구, 뭐 친구나 배우자, 자녀 등이 있고 이웃이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동아리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 4단계. 뭐 의식주가 해결되고 뭐 신체적, 심리적 안정되어 있고 뭐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인간들은 마지막으로 뭐 자기 존중의 욕구, 남으로부터 존경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갈망한다. 이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존 저작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상징놀이를 한다. 이것은 병원놀이 한다든가 뭐 병원놀이 뭐 기차놀이 막 그런 것이요. 상징성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가입수 사고 이것은 얼음이
다시 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에서 청소년기에 되돌아갈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물알론적 사고, 모든 사물은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떠도는 구름 보고도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직관에 판단한다. 전자기에 있는 애는 뭐 모든 것이 추상적 사고를 모두 할 수가 없죠.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중 유목한 논리를 이해한다. 다중 유목한 논리가 뭐냐면 사물을 분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란 꽃은 노란 꽃으로 분류하고 초록색 꽃은 초록색 꽃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발달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환경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환경에 반응한다. 이거냐면 간단히 말해서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 환경 속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인지 혹은 생각이 통제된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 존재를 강조한 사람은 로저스, 피아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냐고 주관적, 인간은 주관적 존재이고 목적론의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피아제도 역시 주관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정서, 행동은 개인의 현실 세계 구성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이건 자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발달한다. 앞으로 우리 인행사에 보면 항상 실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거 매우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발달은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 연령의 차이다.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달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중년기에서 청소년기 들어간다. 절대로 안 되지요. 자, 인지발달의 4단계. 인지발달의 4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조작기가 3개거든요. 3개인데 거기서 전조작기가 있고 구체적인 거, 형식적. 그러니까 전조작기는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전에 들어가기 시절.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초중학교 시절.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조작기는 중학교 이상이죠. 그래서 전조작기, 감각운동기는 원초적인 활동으로 감각과 신체 움직임에 따라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죠.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하위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다음 단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가역성, 과거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 추상적으로 하지만 약간 미숙하죠.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 획득한다. 보존 개념은 뭐냐면 컵이 달라도 물의 양이 같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유목화, 아까 말했듯이 사물을 분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열화는 크기를 크기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하고 조합적 수리가 가능하다. 추상적 사고라는 것을 어떻게 취하냐면 소 읽고 애 안고 고친다. 그 말은 그 말 뜻을, 속담의 뜻을 아는 거죠. 연역적 추리는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서 부산까지 대전까지 가는데 그 방법은 뭐냐, KTX로 가자, 버스로 가자, 고속버스로 가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 것을 조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인지발달에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4단계 나눠진다겠죠. 그럼 감각운동이 하위 6단계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반사운동기. 이것은 빨기, 짚기, 때리기, 단순 반복 운동이죠. 그 다음에 1차 순환, 내부 만족. 예를 들자면 내부 만족은 손가락을 빨고 거기서 스스로 만족을 느낀 것이죠. 맛을 알고. 그래서 내부 만족,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2차 순환에서는 뭐냐면 외부 환경에 만족을 느낀다. 가령 스스로 내부 만족, 손가락 빨아서 그 맛을 감각을 하고 지식했지만 외부 2차 순환에서는 유모적 딸랑이 보고 재밌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차 도식 협의이죠. 협응.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대상 연속성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지금 엄마가 눈앞에 없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연속적으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 자기가 뭔가 화장실 가는데 엄마가 있다. 그럼 엄마를 치우고 가는 것이죠. 이때가 2차 도시 협력에서 대상 연속 시작이라면 전 저자께서는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순환, 실험적 사고, 그 다음에 통찰기는 상징놀이. 그래서 여기 잠시 헷갈린 게 뭐냐면 반사운동기 1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 가는데 왜 2차 도비 협약이 중간에 끼어드냐. 그래서 이거 시험도 잘 나오고 많이 헷갈려 합니다.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는 간단한 반사 가능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한다. 외부 정도를 습득하기 위하여 빨기, 쥐기, 때리기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목적 지향적 행동을 이해하고 대상 영속성을 이해한다. 빨기, 쥐기, 때리기를 해서 반복적 행동을 한다. 왜 그러냐면 그냥 재밌으니까. 그리고 목적 지향적 행동을 이해한다. 자기가 이 아이처럼 자기가 가는 길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치우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을 이해한다. 대상 영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면 엄마가 지금 없더라도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차 순환. 1차 순환은 내부 만족. 이게 손가락을 빨고서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재밌다, 아니면 맛있다,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단지 재밌어, 단순 반복 행동하는 것이다.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없고 그러면 안 하죠, 애들이. 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만약에 쓰다 그러면은 안 하죠. 다음 2차 순환기. 2차 순환기는 외부 확정 만족. 아까는 손가락을 빨거나 내부 만족, 이거 맛있다, 맛없다, 재밌다, 그런 거 느꼈지만은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양상, 즉, 딸라인 같은 거나, 뭐, 흔들기, 공 굴리기, 때리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재밌으면 계속 하는 것이죠. 여기 딸라기. 딸라기가 딸라기 신기해서 계속 하죠. 여기는 또 뭘 때리잖아요. 이건 2차 순환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도식 협응. 대상 영속성이 시작하는 단계죠. 이때가.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곧 올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죠. 그다음 목표 지향적. 자기가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꼭 가야겠다. 그 목표를 잡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각 운동에서 대상 연속 시작했다면 전 저작께서는 확립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아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한다. 가야 하는 목표와 어디까지 가야겠다는 목표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단을 동시에 협용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TV 보고 싶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서 TV 전원 스위치를 켜는 스위치로 가져가는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같이 엄마를 그냥 유인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하죠. 그래서 뭐 있으면 다 치워버리죠. 그 다음에 3차 순환. 실험적 사고라 그러죠. 흥미를 유발하는 신기하고 새로운 결과를 위해 실험적인 창의적을 생각한다. 애들이 창의적 생각 못할 것 같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여러 장소를 살핀다. 이 아이같이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 이 아이는 뭔가 자기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춤도 추고 많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 통찰기라고 하죠. 감각운동에서 통찰기. 통찰기는 상징놀이. 지금 말해서 병원놀이, 뭐 군대놀이, 뭐 아빠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그려진 사물을 정신적으로 그려낸다. 상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마놀이, 병원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놀이 같은 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조작기 나이는 2살부터 7살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죠. 뭐 유치원생이랄지 상징놀이라고요. 이 아이들은 상징적 표상을 통해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물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예를 들자면 베개를 아이로 생각하고 자장자장 흉내를 낸다가 상징놀이. 그 다음에 볼펜을 가지고 담배 피우는 어린 모습 흉내를 낸다든가 이렇게 상징놀이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환론적 사고. 물환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탁자에 넘어진 아이는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뗐지 라고 말한다. 이때 아이는 탁자가 일부러 자기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한다. 탁자도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직관적 사고는 사물에 내재된 속성을, 규정이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낸 속성만 갖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추상적 사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즉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네, 그렇겠죠. 굳이 말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 안 해도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소방관이나 폭발물 기술자들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굳이 말 안 해도 즉시 금방 알죠. 화재는 어디서 났고 어떻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유목화. 유목화는 물체를 나눌 때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혜인은 친구에게 조약도를 주면서 크기와 색깔로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유목화는 이렇게죠. 블루, 청색 꽃,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 꽃, 이런 식으로 분류자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목화는 이렇게 이제 각종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류 작업하는 것이죠. 유목화. 이게 전조작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열화. 서열화는 물체를 배열했을 때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면서 배열한다. 그러니까 구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1인당 학부모 분담금 얼마냐, 최고는 얼마, 이렇게 서열화.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까지.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열화라는 뜻을 한자로 써보면 차례서, 그 다음에 벌릴열, 그 다음에 델화, 화목화. 순서대로 배열한다. 예를 들면 민족이는 조약도를 크기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 다음에 가역적 사고와 비가역적 사고. 가역적 사고는 현재 진행된 물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예를 들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상태를 가역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게 못을 한번 딱 박았잖아요. 그럼 다시 더 돌아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비가역적. 스프링처럼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12번 홀북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법과 질서 지향 단계는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 법과 복종은 전인습에 해당돼. 그죠? 그 다음에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초를 두고 했는데 홀북에서는 성인까지 확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전인습 수준에서는 행동의 원인보다도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컵 한 개 깬 사람보다도 10개를 깬 사람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보편적 윤리 지향 단계에서는 정의, 평등, 인권적 가치와 양식적 행위를 지향한다. 그래서 마지막 수준, 3수준에 해당하죠.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도덕적 딜레마가 포함된 이야기를 아동, 청소년에 들려주고 그 주인공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근거를 질문한 후 응답에 따라 도덕성 발달을 파악했다. 예, 이것은 하인치의 딜레마라고 그 이야기를 두고 실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콜복의 3수준 6단계. 10세 기준으로 해서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넘어가는 기준이거든요. 전인습 특징을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아동은 사회 규범이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죠. 인습의 특징. 이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다수가 이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인습 수준은 9세까지고요. 이게 10살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10살 이하는 전인습이 되고 10살 이상은 인습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인습 특징, 자신의 인정한 도덕적 원리를 토대로 도덕성, 사회 규범을 이해하지만 법과 간섭보다는 개인의 가치 기준에 우선을 둔다. 그러니까 이쪽 정도 되면은 보편적 원리,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과 기준보다는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콜북 3수준 6단계에서 전인습과 인습과 후인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습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타율적 도덕성과 개인적 도덕성. 이때는 벌과 복종의 형성된다. 타율이니까 남에게 벌 받을까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9세 이제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그런 사람한테 복종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 도덕성.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갑을 찾아준 것까지는 굉장히 착하고 좋죠. 근데 지갑을 찾아주면 거기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죠. 아빠 구두를 닦으면 돈 얼마나 준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습 단계에서는 개인 상호 간의 기준적 도덕성,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 그다음에 사회체계 도덕성,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도덕성이다. 인습 단계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는 다 도달을 해요. 이 부분까지는 도달하는데 후인습까지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단계 인권과 사회복지 도덕성, 그 다음 6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일반적 원리, 이런 법과 기준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성이라는 건 남에게 벌 받을까 무서워하는 것, 그 다음 결과 중심. 예를 들자면 아까 컵한개 깼을 때보다도 더 많은 깬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결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율적인 것은 열쇠를 10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율적 도서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보다는 행위 의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만약에 규칙이 어렵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피아제가 말하는 도덕적 발달이죠. 그러면 콜버가 말하는 도덕적 발달은 뭐냐면 인지와 도덕적 발달이 인지 발달과 관계가 있다, 깊은 관계가 있다 해서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발달이 인지 발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콜버의 도덕성 발달을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이전에 여기까지는 전인습, 여기는 인습 수준, 그리고 여기는 후인습이라고 보죠. 후인습, 인습, 전인습. 여기서 보면은 열쇠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열쇠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열쇠 이전에는 1단계에서 벌과 복종, 타인의 관계죠. 다른 사람에게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힘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 보상,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인습 수준이 행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습 수준에서는 법과 질서, 여기서 헷갈린 것이 여기서 법과 질서하고 법과 복종이거든요. 이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이건 법과 복종에서 내가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에서 대인관계, 그 다음에 사회계약 정신, 이거 뭐 사회복지다, 도덕적이다,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편적 원리는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을 법과 기준을 다 무시하고 개인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 경지에 올라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콜버의 도덕성 이론 발달해서 하인츠의 도덕적 딜레마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의 한 부인이 암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 부인의 병을 치료하는데 오직 한 가지 약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값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약사가 발명한 약이었다. 그 약을 만드는 데 원가가 200달러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약사는 약값을 갖다가 2,000달러를 요구했었다. 병든 부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결국 약값을 절반밖에 구입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하인츠는 그 약사에 가서 자기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약의 반값을 팔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나머지의 돈을 갚겠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 약사는 거절했다. 절망에 빠진 하인츠는 결국 약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자기 그 약을 훔쳤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은 물어보거든요. 자, 1단계에서 벌과 복종의 단계죠. 벌과 복종의 단계인데 행동의 결과로 따라서 벌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혹은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2단계에서 아동들은 벌을 받든지 벌을 피하든지 권력에 복종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동들은 뭐냐면 약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야. 왜냐하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이게 1단계 수준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욕구 충족의 도덕성, 그 다음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욕구를 충족하며
주는 사람 옳다고 판단한다.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일종의 교환 행위. 그리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욕구 충족하는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도덕적 쾌락적 감정을 준다. 그래서 아동들 보면 하이치가 약을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훔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동은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3단계 수준에서는 이제 대인관계 조화성이라고 보죠. 예. 타인이 인정받고, 남에게 선생님한테 인정받거나 타인은 인정받기 기쁘게 되는 것과 타인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 약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동네 사람들이 나쁜 사람 볼 테니까. 누가 인정을 받든지, 그렇게, 지탄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선호했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법과 준수로서 도덕성,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죠. 개인의 문제보다는 전체를 위한 의무감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서 하이치 행동은 잘못되어 있어.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과 질서를 본 것이지 그 부인의 주거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4단계 수준의 행동이죠. 판단이고. 그다음에 사회계약, 뭐 사회복지 그쪽으로 그러는데 법과 관점이 중시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법이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한다. 하이치가 약을 약법을 부수고 약을 훔쳤으니까 이건 법과 질서에 분명히 어기죠. 근데 이 5단계에서는 그 법을 또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약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단계 그 판단은.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보편적 원리에 대한 확신. 스스로 도덕 원리에 따라 양심적인 행위가 곧 올바른 행위다. 가장 도덕성이 깊은 내면의 단계, 극소수 사람만 도달하는 인간의 존엄, 공정성, 정의등이다. 예를 들면 하인치가 약을 훔쳤다고 하지만은 그 훔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사람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렇게 판단했죠. 자, 그래서 이 하인치의 도덕성 이론을 갖다 비판했는데 누구냐면 길리건이 비판했어요. 도덕적 사고를 너무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법과 질서에 딱딱 맞춰서 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문화권, 동양이나 서양에서 보편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을 대상으로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도덕성 수준에 머문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성차별적 관점을 갖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